안녕하세요. 선부중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현기승입니다. 이번 시간은 64강, 바로 실학에 대해 공부할 시간입니다. 프린트는 70번 프린트고요. 교과서는 186에서 189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할 게 뭐라고요? 바로 실학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에 등장한 새로운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뭐 불교, 유교, 성리학에 이은 새로운 사상, 바로 실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자, 어떻게 나누어 볼 거냐? 일단 여러분, 지금 실학이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볼 겁니다. 그죠?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사상이랑 좀 다르죠? 뭐 유교, 뭐 교종, 선종, 유교, 성리학이랑은 다른 장르잖아. 그지? 왜 조선 후기에 이런 실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조선 후기에 등장하게 된 배경, 실학의 등장 배경 볼 거고요. 또 이 실학이 여러분들 두 가지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 중농학파, 상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 이렇게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실학의 이 두 종류, 농업 중심 개혁론, 상업 중심 개혁론, 이 각각의 내용들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보면 프린트, 이번 프린트는 세로로 돼 있죠, 가로가 아니라. 자, 이 실학이라는 게 등장을 한 이유가 뭐냐? 일단 배경을 보시면,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이랑 이어지는 건데, 우리 지난 시간까지 뭐 배웠어요?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으로 어떠한 변화와 발전이 있었는가 공부했죠. 그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단 사회적으로는 뭐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네, 성리학적인 사회 질서,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죠. 그죠? 여러분 봤습니다. 향전 같은 걸 공부하면서 조선 후기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게 되고요. 경제적으로는 농업, 상공업이 발전하죠. 농업, 이양법을 통해 발전하고 상업도 엄청나게 발전하죠. 그죠? 이런 농업과 상공업의 발전으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모순과 문제점을 가지고 옵니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경제의 성장, 특히 농업, 조선 농업국가니까 이양법의 등장으로 농업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빈부격차가 엄청 커졌죠. 농민들 계층 분화가 시작됐잖아. 그지? 몇몇 성공한 농민들이야 광작을 통해 분농이 됐지만 대다수 농민들은 이제 땅을 빌려서 소작조차 하지 못하는, 토지에서 이탈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임노동자가 돼버렸잖아. 빈부격차가 늘면서 농민들이 이제 부농과 임노동자로 계층 분화가 시작이 되면서 여러분들 그런 많은 모순이 있죠. 또 상업에서도 그래, 얘들아. 막 상업 발전하면서 막 사상, 뭐 의주, 만상, 동래, 내상, 개성, 송상 막 이러면서 막 대상인들만 공부했죠? 모두가 성공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런 대상인들도 몇몇 대상이 등장하지만 오히려 대다수는 그런 대상인, 대기업들에게 잡아먹히는 영세상이나 돼요. 오늘날도 그렇잖아, 얘들아. 몇몇 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대기업들이 주변 상인들 다 잡아먹어가지고 대다수의 중소기업들을 몰락하잖아. 조선후기가 딱 그랬어, 얘들아. 농업에서도 이제 그런 빈부격차를 통해 농민들의 계층 분화가 일어나고, 상업에서도 이제 계층 분화가 일어나서 대상인과 영세상인으로 분화되면서 이 조선이란 나라가 겉으로 양적으로는 팽창했지만 그 속에서 빈부격차라든가 계층 분화 같은 문제점이 생기고, 또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막 늘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회 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 그러니까 이 규모가 작았던 조선 초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문제점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야. 규모가 커지니까. 그런데 조선은 무엇을 근본 이념으로 삼는 나라죠? 바로 유교의 한 강래인 성리학이잖아. 근데 이 성리학이 이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모순점들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었을까요? 없습니다. 성리학은 이런 조선 후기의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 성리학은 너무 지나치게 이론화 형식화돼요. 원래 여러분,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얘들아, 원래 성리학이 뭐 어떻게 나왔니? 성리학이 언제 나왔죠, 여러분들? 그래, 여말선초, 고려말. 이 부정부패한 권문세족, 이 부정부패한 무너져가는 고려,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이 고려 사회가 더 이상 자정작용이 안 되니까 신진사대부들이 이 부정부패한 무너져가는 고려를 바로 세워보고자 등장시켰던 개혁 이념이 성리학이었잖아, 얘들아. 명분에 입각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성리학은 이 굉장히 사회, 이 문제점 많은 고려 사회를 바꾸는 그런 학문이었어. 근데 이게
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 사회 구조를 정당화하는 학문이 되다 보니까 조선 후기 가면은 너무 지나치게 양반들만의 특권 그런 것만 인정해주는 이론화 형식화되면서 이런 복잡한 현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리학이.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 아니 지금 당장 이 농민들의 계층구나, 토지 소유의 불균형, 몇몇 농민들이 대규모 토지를 경작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토지가 없어가지고 떠돌아다니는 현실, 몇몇 상인들만 돈을 많이 벌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대상인들에게 잡아먹히는 이런 문제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성리학은 할 말이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양반에게 충성하고 임금에게 충성하고 몸과 마음을 바르게 닦고 뭐 이런 진짜 틀에 박힌 소리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부모에게 효도하고 왕에게 충성하고 뭐 이런 형식적인 얘기밖에 할 거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사회 문제를,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야. 이론화돼 버린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돼? 그래, 고려 후기에 불교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성리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혁 이념의 사상이 등장했듯이 지금도 성리학이 문제가 되니까 이런 성리학으로 인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될 바로 거기 쓰세요 여러분들, 실학이야. 실학, 이름이 그래요. 실제 학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자왈, 맹자왈, 공자께서 이르시길 백성은 왕에게 충성하고 이런 틀에 박힌 소리 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현실 문제 어떻게 할 거냐, 빈부격차 어떻게 할 거냐, 토지 소유 불균형 어떻게 할 거냐, 토지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농민들 어떻게 먹여 살릴 거냐, 상업의 불균형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현실적인 문제, 실제 우리 생활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실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이 바로 실학이에요. 실제 삶의 문제,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 그래서 실학 이거 보시자. 자, 실학은 어떤 학문이라고요 여러분들? 백성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이 문제점 많은 나라를 개혁하자, 백성들의 실제 생활에, 실제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학문, 그게 바로 실학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삶에 도움되는, 백성들의 삶에 도움되는 실용적인 학문이고요. 실제로 쓰이는, 실제로 소용되는 참된 학문, 실제 우리 생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실학입니다. 그럼 얘들아, 실학의 목적이 뭘까? 조선 후기의 문제점 이걸 해결하겠다. 실학은 여러분들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잘 먹고 잘 살자. 한번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그런 거야. 부국강병과 민생안정. 그러니까 우리 한번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제적인 문제점을 해결한 다음에 다 같이 우리 한번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항상 갈등은 어디서 나오냐면 목적에서 갈등이 나지 않아.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학급 올해는 뭐 코로나가 다 뺏어갔지만 체육대회 할 때, 야 우리 3학년 3반, 뭐 2학년 1반, 우리 2학년 2반 체육대회 우승해보자, 반가 합창대회 우승해보자, 이런 목적에 반대하는 친구들 있어요? 없어. 그런 목적은 모든 구성원이 다 찬성을 해. 근데 어디서 갈등이 나는 거야? How? 어떻게? 구체적인 방법에서 갈등이 나는 거죠. 체육대회 우승하긴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그럼 반티 뭘로 할 거야? 계주 누가 나갈 거야? 반가 합창대회 우승하자. 그럼 우리 노래 뭘로 할 거야? 안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방법에서 이제 막 갈등이 생기는 거잖아, 얘들아. 마찬가지야. 실학도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는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무슨 중심 개혁론, 무슨 중심 개혁론, 농업 중심의 개혁론,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이 두 가지로 나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번 시간에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실학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등장했는가 봤죠? 조선 후기 다양한 이런 사회 경제적인 변화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생겼는데 당시 성리학은 너무 이론화 형식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서 백성들의 실제 삶에, 우리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학문을 한번 연구해보자 하고 나온 게 실용적 학문, 실제 학문, 실학입니다. 실학의 목적은 잘 먹고 잘 살자.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것이냐, 농업 중심이냐, 상업 중심이냐로 나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실학의 두 종류, 농업 중심 개혁론, 상공업 중심 개혁론,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우리 실학의 두 종류, 농업 중심의 개혁론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이걸 이제 각각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농업 중심의 개혁론은 다른 말로 또 뭐라고도 하느냐, 요즘 이제 잘 쓰지 않는 용어긴 하지만 농업 중심의 개혁론,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학파라 그래서 중농학파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은 상업을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상업을 중시한다, 중상학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근데 일단 여러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고 넘어간다면 농업 중심 개혁론은 이런 거예요. 이 나라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나라고 이 나라의 절대 다수는 농민이다. 농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 농민들에겐 토지가 있다 없다? 없다. 몇몇 소수의 그 분홍들이 지주들이 광작을 통해 대규모 토지를 독점하고 대다수의 농민들은 송곳 하나 꽂을 땅 없이 남의 땅을 빌려먹는 소장농이 되거나 그도 안 돼서 토지를 버리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임노동자의 삶을 살고 있다. 이러면 나라가 근본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농민에게 뭘 나눠주어야 한다? 이 나라의 절대 다수인 농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인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토지 분배를 통해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기전해 가요. 그러니까 농민들에게 토지를 나누어줘서 그들을 자영농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튼튼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에 반해 상공업 중심 개혁론은 아니다. 언제까지 그런 농업 중심의 토지 나누는 문제에 집중할 것이냐. 이제 시대가 변하고 있다. 이제 이 나라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농업이 아니라 상업과 공업에 집중해야 한다. 이제 이 나라의 경제 규모 자체를 키워야 한다. 분배가 아니라 이 나라의 경제 규모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 어떻게 상업을 부흥시킬 거고 어떻게 공업을 부흥시킬 건지 그거에 관해서 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나라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거야. 분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피자 한 판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이 피자 한 판을 소외되는 사람 없이 굶주리는 사람 없이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것이냐. 분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소외되는 사람 없이 이 피자 한 판 어떻게든 골고루 나눠 먹겠다는 거고, 여기는 나누는 분배가 아니라 성장. 그냥 뭐하러 그걸 나누는 데 집중하고 있냐. 그냥 그 피자 자체를 스몰 사이즈가 아니라 엑스라지, 트리플 엑스라지로 큰 피자를 만들면 모두가 먹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가 분배라면 여기는 성장이에요. 그러니까 분배에 초점을 맞추냐 성장에 초점을 맞추냐. 여러분 이거는 오늘날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 오늘날에도 여러분들 좀 시사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여러분들 오늘날의 진보와 보수가 이걸로 싸우는 거야. 나눔에 분배에 집중할 것이냐 복지에 집중할 것이냐 성장에 집중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오늘날에도 막 경제학자들이 많이 논란이 펼쳐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과거의 문제 같지만 결국 오늘날의 문제를 바라보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과거에도 겪었어요. 그럼 과거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냐. 거기서 어떤 문제점과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역사는 인류의 오답노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 이 중농학파는 어떤 분당에서 주장을 했느냐. 이것도 이제 정치 연결해서 봐야 되는데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주장했던 당은 남인이에요. 기억납니까 여러분? 남인? 그 이제 인조반정을 통해 서인과 편을 먹고서 광해군 정권 북인을 몰아내고서 만년 2인자로 있다가 2차 예성 때 처음으로 1인자가 되었다가 환국 때 이리저리 하다가 결국에는 서인 노론에게 패배해서 쓸려나갔죠. 그죠? 그때 이후부터 남인은 지방으로 밀려나. 근데 지방의 권력을 모든 중앙 권력을 잃고서 지방에 밀려나서 지방에 내려와 보니 보이는 거예요. 그들이 서울에서 서인들과 권력 싸움할 때 중앙 정치를 놓고 싸울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게 지방에 내려오니까 보이는 거야. 뭐가? 와, 우리나라 농민들, 이 조선 농민들이 얼마나 지방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지, 얼마나 굶주리고 힘들게 살고 있는지가 드디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에 쫓겨나서 지방에 내려가 보니 지방에 있는 우리 조선 농민들이 얼마나 비참하게 사는지가 눈에 보인 거야.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가난한 농민들을 잘 살게 할 수 있을 것이냐.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이 나와? 이 농민들, 이 지방에서 굶주리는 이 불쌍한 농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면 뭐가 필요하다? 이 농민들에게 농사 지을 수 있는 뭘 줘야 한다? 땅을 줘야 한다. 지금 농민들이 왜 이렇게 굶주리고 있냐? 농사 지을 땅이 없어서. 나 딱 보니까 보이는 거야. 지방 내려와 보니까 뻔히 보이거든요. 몇몇 농민들은 막 이 양법 가지고 분홍이 돼가지고 광작으로 막 이만한 땅을 경작하는데 대다수 농민들은 소작조차 얻지 못해서 떠돌아다니는 걸 보고서 농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면은 이 토지 소유의
극단적 불균형부터 해소해야 한다. 이 토지를 몇몇 지주들, 분홍들이 독점하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몇몇 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는 땅을 나누어서 누구에게 주어야 한다? 다수의 농민들에게 분배해 주어야 한다. 이런 토지 분배를 통해 농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은 이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토지를 어떻게 하자? 농민들에게 나누어 주자는 거야. 농민의 토지를 나누어 주자는 거야. 그래서 뭘 길러내자는 거예요? 농민들에게 땅을 주자. 뭘 길러내자는 거야? 그래, 자기 땅에 있는 농민,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 그러니까 한두 명의 대규모 토지를 독점하고 있는 지주가 아니라 100명의 그 자영농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의 지주가 아닌, 하나의 대기업, 하나의 삼성이 아닌 100개의 균등한 중소기업 만들자. 그런 거예요, 여기는. 오늘날로 치자면 하나의 삼성이 아닌 100개, 1000개의 균등한 중소기업 만들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토지제도를 나누어서 자영농 육성하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에게 시련이 꼭 나쁜 게 아닙니다. 봐봐. 남인들이 이런 얘기를 왜 한다고? 그래, 중앙정치에서 쫓겨나서 지방에 내려와서 개털 내보니까 눈에 보인 거야. 백성들의 삶이. 그들이 중앙에서 있었다면은 이런 개혁을 안 했겠죠. 사람은 경험한 거 보이는 거야. 기억나요? 정도전. 지방에 귀양 가서 깨달은 거잖아. 우와, 고려 백성들이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구나. 나라를 바꿔야겠다. 그래서 시련이라고 하는 거는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자, 아무튼 남인들은 이렇게 토지제도 개혁을 통해 농민들에게 땅을 나누어줘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건데, 그럼 어떻게 땅을 나누어 줄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학자들 사이에 나뉘는 거야. 이제 학자들마다 어떤 의견을 내는가 봅시다.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농업중심 개혁론의 다양한 인물들, 다양한 주장을 살펴볼 건데, 그들의 목적은 똑같아요.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자영농을 육성하자는 거야. 그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 생각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맨 먼저 이 농업중심 개혁론, 우리가 우선 살펴볼 인물은 유형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유형원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반개수록이라는 책과 각각의 인물들이 어떤 책을 썼는가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시험에 이제 자료가 나오고, 보통 이 실학은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그 인물, 일단 이렇게 나와. 자료가 딱 나오고 다음 자료와 관련된 인물의 뭐 주장 내용으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딱 나오거든. 그래서 그 자료를 보고서 이게 어떤 인물의 어떤 주장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 자료에 항상 출처를 적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또 중요한 힌트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유형원은 반개수록이랑 우서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자, 이 책에서 유형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균전론이에요. 균전론. 고를 균등할 전, 땅전. 그러니까 땅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균등하게, 땅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균등이라는 건 equal, 평등이라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땅을 균등하게 나누는 방법인데, 여기서 여러분들, 그러면 그냥 모든 땅을 국가의 소유로 해서 n분의 1에서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주나요? 아니야. 그렇진 않아. 왜? 당신 조선시대잖아, 얘들아. 이 사람들도 얘들아, 나름 현실적인 개혁 방안을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형원은 땅을 나누어 주는데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이냐?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 얘들아, 이거는 절대로 뭐가 아니야? 균등 분배가 아니야. 이름은 균전론이지만 완벽하게 뭐 신분의 차이 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동일한 양의 땅을 나눠주자가 아니에요. 균등 분배가 아니라 그 신분 안에서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정확히 말하면 신분 내에서 균등 분배하자 이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양반 안에서는 양반들은 100평씩, 뭐 농민들은 50평씩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차등 분배가 완벽한 균등 분배라기보다는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한다. 즉 신분 안에서의 균등 분배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신분은 어떻게 나누냐? 크게 배등급으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관리와 양반과 그 아래 농민으로 이렇게 신분별로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해서 신분 안에서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들. 자, 이걸 좀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걸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완벽한 균등이라기보다 뭐 신분별로 차등 분배니까 관리에게 가장 많은 땅을 주고 그 다음에
양반. 그리고 여기 조그만한 게 누구? 농민. 이런 식으로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 분배한다. 그러니까 신분 안에서는 균등하게 분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렇게 한다는 건 어떤 거야? 일단 토지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 토지, 기존에 존재한 토지를 싹 다 국가의 소유로 리셋시킨 다음에 국가가 모든 토지를 일단 국유화하고 그 다음에 신분별로 차등적으로 나눠주는 거야. 모든 관리들은 뭐 100평씩, 모든 양반들은 50평씩, 농민들은 20평씩 이런 식으로 일단 국가가 토지를 다 국유화하고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분배해서 신분 안에서 균등하게 분배하자 이거예요. 나름 유영원이 머리를 쓴 거야. 생각해봐. 관리고 양반이고 농민이고 다 차별하지 말고 다 똑같이 n분의 1 합시다. 이러면 관리랑 양반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름 좀 관리랑 양반들이 좀 그 저항을 덜하게, 좀 거부감을 덜 가지게 하려고 가장 관리에게 많이 주고 양반들에게 두 번째로 많이 주고 농민들에게 제일 조금 주자 라고 이 정도 하면 양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던 건데 어림도 없죠. 이게 양반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어쨌건 이렇게 신분에 따른 차등 분배를 주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살펴볼 인물이 이익이라는 사람이에요. 이익. 이름이 특이하죠. 그 이득 본다, 이익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뜻인데, 자, 이익이라는 분은 여러분들 성호사설이라는 책을 씁니다. 자, 이 성호사설이라는 책에서 이익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좀 특이한 얘기를 해요. 한전론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전론. 자, 이 한전론이라는 건 여러분들 제한을 둔다. 무엇을? 땅을. 그러니까 땅의 소유의 양에 제한을 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얘기냐? 좀 풀고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다. 먼저 설명 좀 하고 해야겠다. 이런 거야. 여러분, 유영원이 균전론을 발표했을 때 관리랑 양반들의 반응은 되도 않는 개소리 하지 마였어요. 왜 우리 땅을 다 국가가 소유한 다음에 왜 똑같이 이렇게 신분별 차등 분배를 해야 돼? 왜 우리 땅을 나눠줘야 돼? 해서 이것조차도 당시에 관리랑 양반들은 말도 안 된다고 엄청 극렬하게 깠거든? 그걸 보고 이익이 토지를 국유화해서 리셋한 다음에 국가가 나눠주는 거는 심리적인 저항감이 너무 크구나. 그리고 이런 전면적인 토지 개혁은 현실 가능성이 떨어지는구나 생각해서 좀 더 이런 기득권층의 반발을 덜하게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게 한전론이야. 그러니까 뭐 토지 국유화 분배 이런 게 아니라 소유의 양만 제한을 두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익 한전론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사채라든가 그런 걸 써본다는 거 본 적 있나? 드라마에서? 막 사채 잘못 쓰면은, 보증 잘못 쓰면은 막 집안에 어깨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빨간 타치 붙이고 막 으아 이런 거 난리 피잖아 얘들아. 온 집안 재산이 다 뺏기는 거죠. 그럼 어떻게? 그 집안을 살아가는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익은 이런 거야. 그렇게 몰락하는 사람들을 막자. 그래서 개인이 토지를 가질 수 있는 넓이에서 상한선을 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땅을 뭐 1000평이고 10,000평이고 100만 평이고 가질 수 있게 하자. 다만 능력이 부족해서 경제적으로 몰락한 사람들이 막 땅을 팔잖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근데 다 팔아버리면 당장 빚을 갚겠다고 모든 재산을 땅을 다 팔아버리면 그 사람 어떻게 먹고 사느냐. 그러니까 국가가 법적으로 팔 수 없는 땅. 그 사람의 최소한의 삶의 생계를 위해서 최소한의 토지의 하한선은 정해주자. 이 땅은 절대로 팔 수 없다. 설령 내가 돈을 100억, 1000억을 빚졌더라도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도 나에게서 이 정도의 땅, 국가가 정한 이 최소한의 생존 기반의 땅만큼은 뺏어갈 수 없게, 이 땅만큼은 판매하고 누구도 사갈 수 없게 딱 토지 소유의 하한선, 최소한의 생계 기반 딱 정해두고 이건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자라는 게 한전론이었어. 그러니까 토지 소유에 뭘 두자는 거야? 하한선을 두자는 거예요. 최소치를 두자 이거야. 이거 누구도 사고 팔 수 없어.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생존 기반을 마련해주자라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생존 기반 땅을 뭐라 그러냐? 팔 수 없는 땅을 영업전이라 그래요. 영원히 그 집안의 업을 담당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야. 그 집안의 생존 기반이 되는 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생계 유지를 위한, 농민들의 생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 그것을 바로 무엇이라 그런다? 영업전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영업전을 설정하고서 이 영업전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사람이 설령 돈을 100억, 1000억을 빚지더라도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절대 이 영업전만큼은 그 누구도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여러분들 땅이 이렇게 있잖아. 땅이 이렇게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있으면은 이만큼 딱 일정 범위만큼을 뭐로 하는 거야?
영업전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업전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 나머지 땅, 영업전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야 뭐 사고 파는 거를 매매를 허용하지만 이 영업전, 최소한의 토지인 영업전만큼은 사거나 팔 수 없다는 거야. 자, 여기서 봐봐. 여기서요. 주의할 점. 영업전은 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 오해하면 안 돼.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고서 자, 이 땅은 너의 영업전이야. 이거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너의 땅이야. 잘 간직해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는 게 아니야. 이거는 기존에 땅이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영업전을 설정하는 거야. 너 땅 얼마 있어? 저 100평이요. 넌 그럼 영업전 20평이야. 그 20평은 절대로 사거나 팔 수 없어. 너의 생존 기반이야. 하고 법으로 땅땅땅 하는 거야. 너 땅 얼마 있어? 저 500평이요. 그럼 넌 100평 영업평이야. 이런 식으로 영업전을 설정해 주는 거야. 그럼 땅 없는 사람은요? 그럼 안 되는 거지. 너 땅 얼마 있어? 저 땅 없는데요? 그럼 넌 됐어. 그러니까 이거는 균등론처럼 땅이 없는 사람에게 땅을 주자는 게 아니라 땅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생존 기반만큼은 마련해주고 토지 소유의 하한선을 정해두고서 누구도 뺏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땅을 없는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지. 근데 이익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균전론이 당시 기득권층에게 욕을 개 바가지로 먹었거든요,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나름 좀 현실적인 대안을 냈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약용에 대해 살펴봅시다. 정약용. 근데 써야 되는데 자리가 좀 부족하네요. 여러분 아래쪽에 자리가 많죠? 여러분 아래다가 쭉 써보세요. 저는 여기 위를 좀 지우고 정약용을 좀 쓸게요. 여기 좀 지우고 쓸게요. 여러분은 그대로 쓰세요. 칠판이 좀 크면 좋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들 칠판이 조금 안 해서. 칠판이 참 귀엽죠? 쫓다만 하고. 자, 유형원 이익 다음으로 우리 정약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시다. 정약용 언제 들어봤죠? 네, 정조가 이제 등용했던 대표적인 인재였죠. 그죠? 규장각에서 초기 문신제로 등용했던 정조의 그 브레인이었던 정약용인데, 이 정약용도 정조가 죽고 나서 이제 권력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 정약용이 여러분들 썼던 책, 대표적인 책이 경세유표랑 목민심서라는 책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정약용은 좀 구분해야 되는 게, 정약용이 토지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 하거든. 그러니까 한 번에 권력을 잃기 전, 그러니까 관직 생활을 할 때, 서울에서 관직 생활을 할 때 내놓은 개혁론과 권력을 잃고서 개털된 다음에 지방으로 쫓겨가서 귀양 가서 말한 개혁론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게 완전 달라. 자, 정약용이 여러분들 그 권력을 잡고 있을 당시에 토지 개혁론으로 내세웠던 거는 뭐였냐? 여전론이라는 거예요. 여전론. 이 여전론의 뜻이 뭐냐면 여가 마을 여자야. 마을 단위로 땅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마을이 땅을 가지게 해야 한다. 이게 여전론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땅을 지금 봐봐. 누구 소유로 하지? 마을 단위로 땅을 가지게 하자.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땅을 주자는 거야? 아니야. 개인이 아니라 그 마을 공동체에게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마을 단위가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자는 거야.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농사도 어떻게 해야 돼?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땅의 주인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다 같이 농사 지어야 되는 거야. 그 마을 사람들이 땅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다 같이 공동으로 마을 단위로 땅을 경작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땅을 소유하고 공동 소유하고 공동 경작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물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다 같이 일했으니까, 모두의 소유고 다 같이 일했으니까 생산물도 어떻게 해야 돼? 그래, 평등하게 나눠 가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힘세고 일 열심히 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일 열심히 안 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걸 모두 똑같이 주는 건 좀 불공평하잖아. 그래서 생산물 나눌 때는 뭐로 하느냐? 노동량. 일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는 많이 주고 일 안 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주고 이런 식으로 노동량으로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서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일하고 일한 만큼 나눠 가지자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이게 겉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까? 그래, 이건 가장 치명적인 문제. 내 땅이 있어, 없어? 없죠? 개인의 소유가 없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치면요, 시험 다 기간이 얼마 있으면 시험이죠, 여러분들. 근데 이런 거야. 여러분이 막 공부를 열심히 했어. 그럼 내가 본 과목, 국영, 수사과, 역사, 이 내가 본 과목의 점수를 내 거잖아. 그치? 내가 국어 100점 맞으면 내가 100점인 거고, 내가 역사 100점 맞으면 내가 100점인 거잖아.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반평균.
반 친구들이 다 같이 점수를 공유하는 거야. 반 평균이 내 점수인 거예요. 반의 국어의 평균이 내 국어 점수고. 그러니까 내가 국어 100점 맞아도 다른 친구들이 공부 못해서 우리 반 국어 평균이 40점이면 나도 국어 40점이야. 반 평균을 공유한다 생각해봐요. 공부 열심히 하겠어요? 안 하죠, 여러분들. 어차피 내가 공부 열심히 100점 맞아봤자 반 평균이 내 점수면 누가 열심히 해, 얘들아. 그러니까 사람은 얘들아, 이건 정약용이 사람들을 너무 도덕적인 존재로 생각한 거야. 다 같이 공동의 소유로 다 같이 일해서 나눠 가지면 모두 열심히 일하지 않을까? 뭘 열심히 일해. 내게 아니면 내가 일한 만큼 내 소유가 아니고 다 같이 일하면 버스 탈라 그러지. 어차피 뭐 일해봤자. 그러니까 아무리 노동량으로 준다 그래도 얘들아, 내 땅이 생기지 않으면 개인 소유의 토지가 있지 않으면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잖아. 근데 그거를 이때는 몰랐어. 너 언제 알았냐? 귀양 가서. 권력 다 잃고 개털된 다음에 깨닫습니다. 이제 정약용이 정조가 죽고 나서요. 쫓겨나요. 귀양을 가. 그 지방에 가. 가보니까 농민들이 얼마나 자기 토지를 원하는지, 얼마나 내 개인의 토지, 우리 집의 토지, 우리 마을의 토지가 아니라 우리 집안, 내 개인의 소유를 원하는지 그거를 깨달은 거야. 그래서 진짜 이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면은 이런 마을 단위의 공동 소유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 농민들 개개인에게 뭘 줘야겠다? 토지를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정전제예요. 정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우물정자예요. 우물정자. 여러분 그 우물정자가 뭐냐면 핸드폰, 얘들아 너네 핸드폰 할 때 이 샵 버튼 있잖아. 샵 버튼. 이게 우물정자야, 한자로. 얘들아, 그러니까 토지를 우물 모양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전제는 얘들아, 농민들에게 토지를 어떻게 하겠다? 균등하게 분배하겠다라는 거야. 농민들의 개인의 소유를 가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 이런 거야.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우물정자 모양으로 샵 버튼으로 토지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샵 버튼 나눈 다음에, 얘들아 이게 좀 똑같아 보이진 않겠지만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저희 그림 실력이 한계예요. 이게 봐봐. 이렇게 하면 토지가 몇 등급 몇 개로 나눠주는 거야? 1, 2, 3, 4, 5, 6, 7, 8. 쌤, 가운데는 왜 비어요? 일부러 비운 거야. 그러니까 정략은 이게 이런 거예요. 토지를 이렇게 샵 버튼으로 우물정자 모양으로 나눈 다음에 8명에게 토지를 균등하게 나누어 주자. 그리고 이 가운데 토지만큼을, 이 가운데 토지는 세금 내는 용으로 다 같이 공동 경작해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세금을 내는 토지로 쓰자. 그리고 나머지 땅은 자기 걸로 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유물은 개인이 갖도록 하자 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그 중에 일부분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공동 경작해서 세금을 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정약용의 정전제예요. 그러니까 여전론이랑 다르죠. 여전론은 이제 마을 단위로 공동 소유해서 공동 경작해서 노동량에 따라 생산물을 분배하자. 개인의 소유는 인정하지 않겠다. 약간 공산주의, 사회주의 같은 느낌도 나죠, 여러분들. 공동 소유, 공동 노동, 공동 분배. 그래서 정약용을 원시 사회주의자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근데 귀양 가서 사람들은 개인의 토지를 원하는구나 해서 나온 게 뭐야? 정전제. 해서 토지를 우물 모양으로 균등하게 나누어 8명에게 분배하고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일해서 세금 내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농업 중심 개혁론을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 배운 내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우는 주제가 뭐죠? 바로 실학입니다. 실학이라는 게 어떻게 등장하게 됐지? 실학의 등장 배경, 조선 후기에 사회 경제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생겼죠. 사회적으로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가 동요되고 경제적으로는 농업, 상공업이 발전하면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됐죠. 그죠? 근데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 경제적인 변화 속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빈부격차, 계층분화, 빈부격차 이런 게 많이 생기게 됐죠. 그죠? 근데 문제는 조선을 근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사상인 시스템인 성리학을 이런 조선 후기에 발생한 다양한 문제점들에게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만한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너무 지나치게 이론과 형식화되면서 현실 문제에 대응할 만한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실제적인 현실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나온 게 바로 무엇? 실학이라는 거예요. 그럼 막 이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실제 삶에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실제 학문, 그걸 연구해보자. 그게 실학이었죠. 그죠? 실학의 목적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부국강명, 민생안정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먹고 잘 살 수? 있냐? 놀라지 마요, 여러분들. 떨어졌어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느냐? 농업 중심으로. 이 나라 절대 다수는 농민이다. 그 농민들을 잘 살게 해줘야 한다. 어떻게? 그래, 지금처럼 이 몇몇 지주들이 땅을 독점하게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다수인 농민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뭘 줘야 한다? 토지를 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농업중심 개혁론. 주로 권력을 잃고서, 중앙의 권력을 잃고서 지방을 쫓겨간 남인들이 했던 주장이에요. 토지 제도를 개혁해서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어서 한 명의 지주가 아니라 100명, 1000명의 자영농을 육성해보자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인물별로 다양한 주장을 하는데 유영원, 이정약용 등이 있습니다. 유영원은 반개수록이랑 우서라는 책을 통해서 책 이름보다 주장이 중요한 거야. 유영원은 뭘 주장했죠? 균전론. 균등하게 땅을 나누어 가지자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완전한 균등은 아니라고 했죠. 균전론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래, 신분에 따라서 토지를 차등적으로 분배하자는 거야. 어떻게? 관리, 양반, 농민별로 신분별로 등급을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토지를 분배하자. 그러니까 완벽한 균등이 아니라 그 신분 내에서 균등한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해서 관리, 양반, 농민 나누어서 차등적으로 신분에 따라 토지를 분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당연히 먹힐 리가 없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익이 주장했던 한전론은 뭐예요? 토지 소유에 제한을 두자. 그 제한이라는 건 뭐야? 상한선이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토지를 많이 가지는 걸 뭐라고 하지 않겠다. 대신에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 그 토지 소유의 하한선은 지정을 해주자. 그 최소한의 토지를 뭐라 그래? 영업전. 이 영업전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사업할 수 없게 하자라고 하는데, 문제는 영업전은 주는 게 아니에요. 이미 땅을 가진 사람에게 영업전을 설정해 주는 거야. 땅 없는 사람은 영업전이고 나발이가 없어요. 자, 다음에 정약용. 여전론, 마을 여자. 마을 단위로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서, 공동으로 경작해서 그 노동량에 따라서 생산물을 나누게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이제 귀양 가고 나니까 이건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리였구나. 농민들은 자기 땅을 원하는구나 해서 땅을 균등하게 나눠 가지기 위해서 정전제. 모든 토지를 우물 모양으로 나누어서 8가구에게 나눠주고 가운데 땅은 공동으로 일해서 세금 내는 용도로 쓰자라고 해서 어떻게든 농민들에게 땅을 주려고 노력을 했죠. 자, 이렇게 농업중심 개혁론의 토지 제도 개혁, 어떻게 땅을 나눌 것인가, 어떻게 농민들을 자영농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이제 유영원의 균전론, 이익이 한전론, 정약용의 여전론, 정전제를 살펴봤습니다. 자료 같은 경우도 여러분 제가 뒤에다가 되게 많이 씌워놨으니까 보시고요. 자, 그 다음 시간에 뭘 볼 거냐? 농업중심개혁론이 어떻게 나눌 것이냐, 나눔과 분배에 집중했다면 여기는 아니다. 이제 조선도 농업이 아니라 상업과 공업 중심으로 성장을 해야 한다. 어떻게 파이를 키울 것이냐,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중상학파에 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